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론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 단원 목차별로 이렇게 쭉 이제 따라갈 거예요. 쭉 따라갈 건데,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 기본서의 순서 있잖아요. 기본서 순서를 거의 뭐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한번 가면서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복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풀이는 항상 이제 C줄과 날줄의 관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C줄이 이제 기본 이론 정리였다면 이제 날줄을 채워 넣어야 될 순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이제 완성품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예, 요 과정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공부했던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꼭 오늘 복습을 하셔야 돼요. 꼭 복습을 하시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나한테 좀 부족한 주제가 있구나 싶으면은 기본 이론도 다시 좀 찾아서 보시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좀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이제 우리 단원별 문제, 기출 문제 이런 거 풀을 때, 또 저 예상 문제 이런 거 풀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있는 이제 내 모습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뭐 문제를 하나 더 맞고 틀리고 하는 것에 자꾸 휘말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심리적으로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이게 내 행정학 공부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꾸 이렇게 막연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 공부 한번 하고 문제풀이 한번 할 때, 그럴 때 뭐 대번 문제가 탁탁탁 풀리고 이러질 않아요, 절대. 이제 이런 걸 우리 전문 용어로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인 시간과 노력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인 것 같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여기 안에다가 투입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하는 동안에는 그러려니 하고, 많이 틀리면 그게 예방접종이겠거니 생각하고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시고 복습만 철저히 잘하면서 따라오시면 내용 정리 다시 한번 총복습하는 시간까지 갖는 셈으로 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알겠죠? 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자,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을 때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이거 어때요?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그랬을 때는 뭐죠, 저게? 정치행정 이원론이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니라 요게 우리 초기 행정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초기 행정학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그랬을 때는 초기 행정학 윌슨 베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윌슨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행정의 연구라고 했었던 윌슨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이트 뭐 그 다음에 월러비 뭐 그 다음에 또 어윅 이런 학자들, 또 귤릭 이런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제 초기 행정학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행정관리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행정 이원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초기 행정학을 딱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당 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라고 했는데,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다. 정당 정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정당 정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기존에 해왔던 엽관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엽관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엽관제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초기 행정학의 모습으로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윌슨 같은 경우에 행정관리론으로 연결되는 있잖아요. 시초가 이제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죠. 1887년도에 행정학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데 그때 이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관료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역관제 하지 말고 관료제 하자. 관료제를 해가지고 직업 공무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정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보장되는 그러한 어떤 이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야 그래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또 지속성 있게 전문적이게 행정이 이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1번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됐고요. 30년대 뉴딜 정책은 정책적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자, 30년대 뉴딜 정책은 정책적 이원론이 아니라 여기가 일원론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정책적 이원론에서 일원론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1번이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원론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게 1930년대에 있었던 뉴딜 정책인데 결국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대공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책적 이원론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 정책적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일원론이죠. 참 일원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디목이라든가 애플비 같은 학자가 있었어요. 디목이나 애플비 이런 학자들이 행정학이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딱 맞춰버렸단 말이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딱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이원론과 달리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정책적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라고 했는데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이게 정책적 이원론이 필요함을 주장했던 거죠. 우리가 이 정책적 이원론에서 보면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런 게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행정 원리주의라 그래가지고 행정이란 이런 것이다. 특히 결국에 그때 행정은 관료제 조직에 대한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제란 이런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설명, 그렇죠? 관료제란 이런 것이다 라는 식의 설명이 이제 따로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 당시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책적 이원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관리라는 것 자체가요. 과학적 관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료 조직에 대한 관리고 관료 조직에 대한 관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관료 조직에 대한 관리고 그리고 이게 경영 쪽에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를 달성하려고 하냐면 능률성을 달성하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한 능률성이 기계적 능률성이다 그랬었거든요. 기계적 능률성을 달성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역관제 폐지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역관주의 있잖아요. 역관제를 이제 폐지하자라는 운동이다. 폐지운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역관제를 폐지하자라는 운동이다. 그 당시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치에 휘말려 있는 행정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자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정책적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틀렸어요. 한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이원론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정책적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 그랬는데 애플비가 정책적 이원론을 이 주창한 학자가 아닙니다. 애플비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애플비라는 학자는 오히려 아까 정책적 일원론이라 그랬잖아요. 디목과 애플비. 대표적으로 여기는 정책적 일원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치, 행정, 일원론과 관련된 학자다. 일원론의 학자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1번 문제 이렇게 보시고 2번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그랬을 때 정치행정 이론론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은 어떤 계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오게 된 계기는 여기에 이제 대공황이 계기가 됐었어요. 그죠? 대공황이 계기가 됐었고, 대공황에 따라 가지고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가 됐어요. 뉴딜 정책이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대공황에서 뉴딜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 사이에 이제, 요 정책적 이론론이 추구했던 게 바로 민주성입니다.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요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통치 기능론 이렇게 부르죠. 통치 기능론 이렇게 또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랬을 때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정보 제공의 역할만 수행한다면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걸요. 정치의 영역이 이만큼 있다면 행정의 영역이 이거를 거의 잡아먹어버려요. 이렇게. 그죠? 행정이 더 크게 이렇게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밀고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경영이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행정이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냐면 통치기능론 요때로 이제 오게 되면 행정국가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야 돼요. 그 전에는 입법국가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다? 행정국가 시대가 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행정부가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공공조직의 관리자가 행정 관료들이잖아요. 이들이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안에서 보면 요 정체에 해당되는 영역이 정책 결정을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였어요? 요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데에서 정책 집행만 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거든요. 정책 집행을 한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쪽에서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플러스 저 역할, 정책 결정 역할에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행정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1번만 아까 틀린 거였으니까요. 여기 만자 때문에 틀려, 만자 때문에. 그죠? 네, 그래갖고 2번은 오히려 이제 맞는 것이 되고 3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 판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정이 이원론일 때는 가치 판단을 할 여지가 없어요. 행정관료들은. 판단은 얘네가 하니까. 정치 영역이 하니까 판단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가치 판단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가치 판단적 요소가 들어가고 행정의 파급 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행정의 파급 효과가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네, 정치행정 이론론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비교가 뭐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로 가보시면 이제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그랬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게 행정국가였어요.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입법국가에서 어떻게 됐냐면 입법국가에서 뭐로 넘어간 거예요?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넘어간 거예요. 그죠? 입법국가 단계에서 뭐로 넘어갔다? 이렇게 쭉 해서 행정국가로 넘어가게 됐죠. 행정국가로 넘어가게 됐는데, 입법국가다라고 하면 입법국가 시대 때에는 이때는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자유방임주의 사상, 작은 정부론 이런 게 이제 먹혔던 때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역사를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전에가 절대왕정 막 이런 거였으니까, 입법국가 전에는 절대왕정 막 이런 거니까 막 왕들이 막 맨날 찍어 누르고 우리 못 살게 끌고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네 좀 뭐 돈 필요하면 막 삥 뜯고 막 거의 삥이지. 그거 뭐 조세를 가장한 삥이라고 봐야 돼요. 조세가 우리의 이제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삥 수준이지, 삥 수준. 삥 수준.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민혁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입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통치를 이끌어 나간다. 즉 그전에는 왕실에서 알아서 했다. 귀족들이 알아서 했다. 그랬다면 이제는 입법부가 나서서 입법부가 주도해서 한다. 그 입법부는 어떻게 구성하냐? 시민들이 뽑아준다. 물론 초창기 때는 저 입법부를 뽑아줄 때, 그럴 때 이제 부르주아라는 것들끼리 지들끼리 다 장악해 버려 가지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뽑고 지들끼리 막 당선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상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들만을 위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면은, 이후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수 대중들이 우리를 위한 정책도 해주라 라고. 근데 그걸 해주라가 아니라 야,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확대가 됐죠. 그래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그 힘 자체가 이제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의 개입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예,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야경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경국가, 작은 정부, 소국적 국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이런 거였는데, 행정국가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 대공황이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공황은 경제적으로 이제 폭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폭망한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실업자가 실업률이 뭐 미국 사회에서 본 거에 30%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치솟습니다. 30% 말이 30%지 실업 통계를 잡아내는 기법상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30%가 됐다는 것은 거의 우리 뭐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직업 못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알바 한 시간만 해도 이게 취업자로 계산이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직원으로 다 계산돼서, 아니 이번에도 학원에 말이야 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신청을 했더니 코로나로 뭐 힘들었지 않냐면서 했더니 여기에 근로자 수가 너무 많다고 안 된대. 또 도대체 뭘 도와주는 게 없어. 도와주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운팅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걸쳐서 있는 사람도 학원에서 좀이라도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직원이 많구나, 이렇게 계산해 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다 취업률로 계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취업률로 계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시 인력, 뭐 정규직으로 아니면은 뭐 이게 정규 시간 동안 계속 다 일하는 직원들만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약간씩 걸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직원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이게 다 취업자로 계산한다는 얘기고, 취업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업률이 웬만하면 높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취업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20대 여러분들은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변변하게 제대로 취업한 친구들이 드문데 실업률이 10%밖에 안 나와요. 그럼 90%는 취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들이 있을 텐데 그 통계의 함정이거든요. 사실 그렇게밖에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다시 대공황으로 돌아가서 대공황 때 그때 실업률이 거의 30% 이러면은요 다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완전 망한 겁니다. 완전 망해가지고 야,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입법부한테 주도권을 주잖아요. 절대 극복 못해요. 지금 영국이요. 여러분 사회도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사회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내각제는 이제 갈등을 좀 줄이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여대 야소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 방향의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의회의 과반 이상 확보한 세력이 이제 그 행정을 있잖아요. 행정을 자기네가 탁 장악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의 단점 뭐냐면 위기의 순간이 오면 리더십이 발휘가 잘 안 돼요. 왜냐? 의원들은 다 자기들이 다 대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의원들 중에서도 급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다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마음속에는 다음 대통령은 내가 한번 이렇게 다 꿈을 꾼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뭐로 이루어져요? 쓰레기통 모형이었잖아요. 쓰레기통 모형. 여러 가지 막 그 흐름들이 만나야지 겨우겨우 하나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에다가 국가의 위기 상황이 탁 닥쳐버리면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요즘에 최근에 보면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하기로는 해놓고 그래놓고 어떤 방식의 브렉시트를 할 것이냐를 놓고서 여기서 의회에서 합의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여러 번 바뀌고 난리 부르스도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보니까 야, 영국은 옛날 같이 못하겠구나, 이제 좀 많이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가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나쁜 점은 대통령이 좀 권위적일 수 있어요.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은요 민주주의를 잘 못해요. 우리나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 하면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 몇 안 돼. 진짜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인 셈인데, 아무튼 간에 대통령제의 장점은 어쨌건 그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통령이 위기 순간에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이중 대리를 준 거예요. 이중 대리. 의회에다가도 대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다가도 대통령한테다가도 대리를 줘가지고 내가 대리기사를 2명을 부르는 셈인 거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운전을 내가 해야 된다고 이러고 싸우고 앉았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좀 잡아줬지. 운전대는 대통령이 잡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그 잔소리해라, 당신은 의회, 당신들은 잔소리해라 그랬는데 가면서 계속 싸우는 거야. 깜빡이를 왜 늦게 들었냐, 여기선 직진해야지 왜 우회전을 해서 가냐, 이러고 잔소리하고 맨날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채택해야 될 정부 형태가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통령제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제가 좋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싸우니? 싸우라고 만들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위기 순간에는 리더십이 확고하게 딱 한쪽으로 쏠려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이 대통령제로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좀 제가 길게 드린 이유가, 이해를 좀 그렇게 잘하고 있으시면 왜 미국이 행정국가화가 금방 되면서 여기가 그 대공황의 위기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이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루즈벨트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루즈벨트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막 이거 해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는요 대통령이 국회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뒷 배경으로 딱 삼고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 또 단점은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가 상실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고한 것이 행정국가다.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 중에 행정부가 더 우위에 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때가 이제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국가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큰 정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 방법이다 그러면 행정국가 시대를 딱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민간 부분을 이제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의 기능이 강조가 된다 그랬는데,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힘을 정부가 갖게 되죠. 이게 바로 맞는 얘기네요. 자, 서비스의 배분 준거는 재정의 효율화다라고 했는데, 재정의 효율화, 서비스를 배분할 때 돈을 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재정 효율화는 예산을 이제 잘 관리해서, 재정 효율화는 예산의 규모, 지출 규모를 이제 축소하고, 그죠? 축소하고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들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 방법이라 보기는 어렵죠. 여기서는 이제 큰 정부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세금 하나 더 걷어서 그걸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재정의 효율화이다. 이것은 틀린 얘기로 보시고,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서비스의 형태가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다 그랬는데, 이게 선호에 따라 차별화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것은 시장에서의 원리거든요. 시장에서의 원리인데, 여기는 이제 정부의 독점성이 있잖아요.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독점성이 있어요. 독점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공서비스가 획일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획일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서비스가 획일화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저건 시장에다 맡길 때 잘 되는 일이에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좀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별의별 시도를 다 해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 복지국가에서는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데 정부의 독자적 역할이 또 커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서비스가 획일화돼 버리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저걸 지적하면서 다시 이제 시장에다 맡겨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과 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성과 관리라는 것 자체도 또 어때요? 나중에 신자유주의, 신행정국가로 넘어가야 이런 얘기들이 또 튀어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성과 관리도 여기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하는 것인데, 자,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렇게 갑니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그랬을 때 이 포지티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를 시켜놓고요.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포지티브하다는 건 뭐냐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원칙을 금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 이게 이제 포지티브 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규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줘요. 근데 뭐가 네거티브 하다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주지만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금지시킨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금지를 시킨다. 예외적으로 금지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그게 네거티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봐두시고요. 환경 규제와 산업재해 규제는 그래서 참
자율성을 더 보장해 주는 건 네거티브 규제예요. 그래서 이건 틀려버렸어요. 얘는 틀려버렸고, 환경 규제와 산업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나눠본다면 뭐가 있었냐면 경제적 규제가 있었고요. 경제적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vs 사회적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규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인데, 여기 환경 규제, 산업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맞습니다. 요거. 사회 규제의 성격이 맞아요. 환경 규제, 산업재해 규제,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 같은 거 있잖아요. 소비자 안전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회 규제의 성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규제의 성격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회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이에요. 요거는 이제 규제를 할 때 전체의 어떤 기준, 전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여기 이제 경제적 규제 같으면은 개별 기업 단위로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민이 지금 팔렸잖아요.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 회사한테 팔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좀 남은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거를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남아 있는데 저 공정거래위원회 그랬대요. 그러면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 니네 갖고 있는 요기요를 매각해라. 배민이 더 크니까 그거 먹고 요기요 팔아라 그랬더니 딜리버리 히어로가 못 팔겠다 그랬대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독점이다. 너무 배달 앱이 한 군데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가 경제적 규제예요. 개별 기업을 놓고 이건 돼 안 돼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4조가 넘는 돈에 거래가 된 거 아닙니까? 4조가 넘는 돈에 거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규모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그런 식으로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규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다 준수해라. 산업재해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 안전을 담보해라. 아직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돈이 우선이 아닌데 자꾸 이게 돈이 우선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 노동자가 그냥 신속하게 이렇게 빨리 일 처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사회 전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죠. 소비자 안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사회 규제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공동 규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공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부도 개입을 하되 민간도 개입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부와 민간이 다 개입한다.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다라고 해서 요거는 맞는 얘기로 또 보시면 돼요. 하나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이게요, 그 자율규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율규제는 규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네들 안에서 스스로 셀프 규제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권한을 정부가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이 다른 대상자들을 놓고서 이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단의 규제다 그랬는데요. 수단의 규제냐, 이게 이제 결과에 대한 규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의 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필요한 기술, 행위, 이런 수단들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또 맞는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얘기가 돼가지고 답을 보니까 4번이 돼요. 그죠? 4번.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예요.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자, 규제 유형인데 리플리와 프랭클리는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죠? 리플리와 프랭클리는 원래 여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어디서 공부했던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리플리와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리플리, 프랭클리는 어디서 공부했냐면 우리가 이제 정책의 유형을 구분할 때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있잖아요. 정책의 유형을 어떻게 나눴나 이렇게 보면은 정책의 유형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책의 유형은 리플리와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책의 유형이 일단은요. 여기 이제 저거 있었잖아요. 분배냐 뭐 배분이냐 뭐 이렇게 뭐 설왕설래 있지만 우리 분배 정책이라 합시다. 분배 정책 여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규제 정책이 있는 거죠. 규제 정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재분배 정책이 있는 거예요. 재분배 정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규제 정책 있죠. 규제 정책을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보호적 규제와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네, 이렇게 둘로. 그래서 이제 정책의 유형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그 규제 정책이 둘로 나눠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충분히 설명됐죠? 아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똑같은 문제네. 그죠? 똑같은 문제. 얘가 틀려버렸어.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놓고 일부를 포지티브하게 허용해준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이건 틀린 얘기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규제의 권한을 이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아서 당신네들 내부의 문제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셀프로 좀 규제해봐. 이렇게 해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율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율규제.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그 룰도 자기네들끼리 합의했다 그랬잖아요. 합의했고 이거를 어기면은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을 때 3번만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정치 유형 요게 또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자, 얘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시면은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이 4가지 고객 정치, 그 다음에 이익 집단 정치, 대중 정치,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치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제 수혜자가 정책에 대한 수혜자가 분산돼 있느냐 아니면은 집중돼 있느냐 이걸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용 부담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용 부담자가 이제 분산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집중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눠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대, 고, 기, 이익이다 이렇게 했었죠. 대고기 이익이다 그랬었어요. 대고기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가 대중정치 모형, 여기가 고객정치 모형, 여기가 기업가 정치 모형, 여기가 이익 집단 정치 모형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랬을 때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그랬을 때는 어때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를 하면 누가 수혜를 보는 거예요? 농민이 수혜를 봐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여기에 이제 수혜자가 누구냐면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니까 여기는 집중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수혜자는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비용 부담자 있잖아요. 비용 부담자는 누구냐면요. 소비자예요. 그냥 소비자인데
이거 저 농산물 소비 안 하는 소비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농산물을 소비 안 하는 소비자가 없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똘똘 뭉쳐 있다기보다는 분산되어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수혜자가 집중돼 있네. 그러면 고객 정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맞는 거고요. 아, 신문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다라고 했어요. 윤리 규제다. 그랬을 때 아, 이것은 있잖아요. 수혜자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에요.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비용 부담자는 어떻게 돼요? 비용 부담자도 뭐 이거는 이제 신문방송 출판물은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신문사업자가 물론 따로 있지만은 이것도 분산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윤리적인 것이어서 다이렉트로 누구를 딱 집어서 규제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요런 거 이제 정보의 생산자 전부가 되는 거라서 정보 생산자 전부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분산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분산돼 있다고 봐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 집단 정치가 아니라 대중 정치 모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틀려요. 이거는 대중 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대중 정치 모형.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한 규제도 대중 정치 모형이 맞습니다. 이것도 수혜자하고 그 다음에 저 비용 부담자가 딱 집어서 누가 똘똘 뭉쳐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예. 낙태에 대한 것도 이제 찬반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낙태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익 집단 정치 같은 경우도 찬성 반대 쪽인데 이게 아무튼 얘네들을 이런 각도로 좀 봐보세요. 2번 보실 때 약간 아리까리하면은 아예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를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냐 이렇게 접근하면 더 쉬워요. 찬성 반대가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언론에 대한 거 그런 것이지 무슨 저거를 특정한 이익 집단이 우리는 결사반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낙태에 대한 찬반. 여기 낙태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누가 수혜자냐면 규제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수혜자고 그 다음에 또 이 비용 부담자는 규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비용 부담자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대중정치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식품에 대한 위생 규제다 기업가 정치가 맞을 것 같죠. 딱 봐도. 왜냐하면은 이걸 찬성하는 것은 소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수혜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혜자가 이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떻게 돼 있다? 소비자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비용 부담자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 부담자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위생 규제가 너무 가혹해요 라고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들은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치 모형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또 바뀌었는데 이거 맥락을 한번 좀 우리가 찝어보고 갈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걸 한번 생각해보고 갑시다. 우리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아까 보니까 입법국가 시대에서 행정국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벌어진 일들이에요. 입법국가 시대에서 보세요. 아이고요. 자, 이제 입법국가 시대에서 행정국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색깔이 그래도 빨간색이 제일 보기가 좀 소란가요? 어때요? 빨간색, 노란색 뭐? 네, 빨간색으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입법국가 시대가 있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노란색이 낫습니까? 네, 노란색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갑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입법국가 시대에서 요게 이제 행정국가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행정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행정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넘어가는데 이 행정국가가 되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복지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가 이제 입법국가 시대가 여기가 이제 야경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정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작은 정부가 되고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뭐였냐면은 복지국가가 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지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큰 정부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때 이제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됐냐 계기를 보게 되면 요 안에서 이제 세계경제 대공황이 하나가 있고요. 세계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시장 실패들이에요. 시장 실패가 있었습니다. 시장 실패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장 실패다라고 하면 시장 실패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뭐가 있었나요? 시장 실패 그러면. 시장 실패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불완전 경쟁을 한다는 거. 불완전 경쟁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독점, 자연 독점 같은 거 나타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외부 효과가 있었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공재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외부 효과, 공공재 문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있는 게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 비대칭, 뭐 이런 등등이 나타났었어요. 정보 비대칭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극복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뭐였냐면은 공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공적 공급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적 유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공적 유도. 그리고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였냐면 정부의 규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 규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부 규제를 이렇게 본 거예요. 정부 규제를 봤는데 행정국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는 신행정국가로 넘어갑니다. 신행정국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 이제 자유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행정국가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해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겁니다.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 이 안에서 계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졌었죠. 스태그플레이션,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이번에는 정부 실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부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행정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다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이 관료들이 내부성,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하위 조직의 이익에 매달리는 내부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X 비효율성이 있었어요. X 비효율성이다. 그럼 이건 뭐였죠? X 비효율성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이건 독점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비효율성이었어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생되었다.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했죠. 파생적 외부 효과 이런 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부 실패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이 권력의 편제 때문에 자꾸 포획을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권력의 편제로 인해서 포획이 이제 나타난다. 이걸로 인해서 자꾸 포획하려고 그런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안이 뭐냐 그랬을 때 이 극복 방안이 다름 아니라 이제 공적 공급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돼요? 공적 공급했던 것을 이제 공기업 민영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공기업 등을 민영화하는 거예요. 민영화
약화한다든가 아니면 공적 유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공적 유도했던 것들을 이제 보조를 축소한다. 보조금 줬던 것들을 축소한다도 있고, 그리고 정부 규제가 있었던 부분들을요, 규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규제 완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극복 방안들을 이렇게 서로 대비시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작은 정부로 들어가는 신행정국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다음 문제에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